최근 유튜브나 SNS 보면서 가슴 답답한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 경제 곧 망한다. 제2의 IMF가 온다.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 거덜난다 같은 자극적인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작년 연말쯤에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대환란이 벌어지고 주가는 대폭락할 것이라며 예언하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더랬습니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요. 이 영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곧 망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한가 하는 의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만들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나름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목적이고 투자를 조언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과연 한국 경제 지금 그렇게 곧 망할 정도로 불안한 것일까요? 유튜브에는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뭐가, 혹은 누가 곧 망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어 조회수를 높이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이 사회적 공해를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영상들은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특정인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영상들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일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진단일까요? 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저는 특히 가장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는 환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실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환율 상승이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냉정하게 데이터에 기초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곧 망한다? 공포 마케팅의 실체입니다. 코스피 9,000 돌파, 압도적 성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2025년 연말 달러 환율은 1,43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2026년 6월 현재 환율은 1,5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 연말 4,214였던 코스피 지수가 반년 사이 2배가 넘게 뛰어 6월 18일 사상 최고치인 9,063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환율이 1,500원 넘으면 주가도 대폭락하고 대환란이 온다고 떠들던 영상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거나, 이제는 환율 1,600원 넘으면 진짜 대환란이 온다고 말을 바꾼 영상들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났던 종말론 예언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대기록 이후 주말을 지나 불과 3일 만인 9월 22일에 무려 9.9% 하락하면서 8,20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률은 한국 증시 사상 5번째로 큰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계 대공황을 촉발했던 1929년 10월 28일 미국 증시의 검은 월요일을 연상하면서 검은 화요일이라고 제목 붙인 기사나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대환란이 뒤따라오는 것일까요? 날마다 숨가쁘게 변동하는 주가는 사실 어떤 전문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여러 데이터에 기초의 추세를 분석하고 그런 추세를 이끌어오는 힘을 찾아내서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일단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외양을 본다면 1년 반 만에 주가지수 코스피가 3배 넘는 성장을 하고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의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이 공포론의 특징인데요. 사실 지난 2년의 이런 거시 기록은 그 자체가 세계 경제에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독보적인 실적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주가 상승도 반도체 위주의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중소형주는 소외되었다는 점,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지요. 여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와중에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 극히 최근인 5월 2배의 레버리지 ETF ETN 상품을 도입한 것이 주가 변동폭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어 불안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극단적인 파생 상품들이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증시의 본질을 왜곡하여 거대한 투전판을 만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이 파생상품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국은 모쪼록 이런 상품들을 잘 관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후 한국의 놀라운 주가 상승과 특이한 환율 상승, 사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기록해 왔습니다. 공포론자들의 주장과는 아주 다른 현상이 전개되어 왔지요.
시간을 조금만 돌려봅시다. 지난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국 정치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대폭발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말 2399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2026년 6월 18일 9063을 기록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무려 3.8배가 뛴 겁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의 상승률입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신다고요? 주요국의 2022년 말 주가지수를 기준점인 100으로 잡고 이 영상을 만드는 날짜인 2026년 6월 18일 종가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405, 일본 니케이 273, 미국 다우존즈 154, 영국 FTSE 139, 중국 상하이 141, 다른 나라들이 1.4배에서 2.7배 오르는 동안 한국 코스피는 4배가 넘는 상승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대외 여건이 좋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공급망은 교란됐으며 국제 유가는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관세 폭탄을 무기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죠.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경이로운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입니다. AI 혁명과 맞물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폭발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불을 붙였고 여기에 상법 개정 등 시의적절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그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고질적인 병폐,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고 경상수지가 당분 1의 역대급 흑자라면 상식적으로 국내에 달러가 넘쳐나야 합니다.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죠. 즉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 상식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원화 환율은 반대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말 1086원이던 환율이 2024년에는 1472원, 그리고 주가가 9천을 돌파한 현재는 153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등하는데 환율도 폭등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공포론자들은 이걸 두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30년 전에 잔혹했던 악몽을 잠시 복귀해봐야 합니다. 3부 1997년 IMF 경제위기 대환란의 기억. 많은 국민들이 환율 상승과 경제위기설에 대해 가슴이 철렁한 이유, 바로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대환란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전량 수입해서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고 이는 기업과 물가에 직격탄이 됩니다. 1997년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연초에 850원이던 환율이 연말에는 최고 1995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특히 11월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환율이 불과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뛰면서 경제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1997-1998년 대환란의 기록, 주가지수 700선에서 반토막 이하로 폭락, 시중금리 무려 30%까지 폭등, 1998년 한 해만 2만 3천개 기업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170만 명의 실업자 양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5.8% 역성장, 1인당 국민소득 1만 3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40% 급감, 전쟁이 난 것도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평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겪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환란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본질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라의 외국돈, 즉 달러가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한국은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신나게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던 걸까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무역과 서비스 부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버는 달러보다 쓰는 달러가 훨씬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 OECD 가입 조건으로 자본시장을 섣불리 개방하면서 초기에는 우리가 상대해본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
단기 자금들이 대거 밀려 들어왔습니다. 1997년 초 한보철강과 산미그룹이 쓰러지고 세계 8위였던 기아 자동차까지 연쇄 부도가 나자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들이 일시에 달러를 회수해 한국을 빠져나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에서 시작된 동남아 외환위기 불똥까지 튀었습니다. 결국 1997년 11월 임창열 당시 경제부 총리가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안팎의 실속은 챙기지 않고 오직 1인당 국민소득 수치를 높여 OECD에 빨리 가입하겠다는 욕심에 환율을 700, 800원 선의 인위적인 저환율로 묶어두었다고요. 이 과도한 저환율이 무역 적자를 키웠고 준비 안 된 자본시장 개방이 외화 유출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던 겁니다. 당시 한국은 고속성장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지고 있던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사복 2026년 대한민국 그때의 한국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26년의 상황은 어떨까요? 공포론자들은 환율이 1,500원을 넘었으니 1997년처럼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코스피 9,000 돌파도 거품이니 곧 폭락할 거라고 장담하며 잘 대비하라고 조언을 하지요. 이번 주가 상승이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반도체 종목에 집중되다 보니 중소형주나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주 좋지는 못합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죠. 이런 대중의 불안 심리와 주가의 고공행진에 1997년의 트라우마가 결합하면서 공포 마케팅이 등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1997년의 대한민국과 구조적으로, 체급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종합하면 1997년의 대한민국은 달러 빚을 못 갚아서 부도위기를 맞은 순채무국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에 줄 돈보다 받을 돈이 훨씬 많은 세계적인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고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해외 자산을 합하면 달러 화력이 무려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실제 성장률 수치도 압도적입니다. 2026년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가 폭발하면서 OECD 주요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97년에도 정부는 기초체력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했다가 환란을 맞지 않았냐 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의 몸집이 엄청나게 커졌고 맷집도 다릅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은 저임금을 무기로 조립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을 해왔지만 막대한 대외 채무를 안고 있던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이 36,000달러가 넘는 선진국이면서 막대한 대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다 선진국의 위탁을 받아 조립 생산을 하던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첨단 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중이 전체 GDP의 30%에 육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반도체, 자동차, 전자, 조선, 배터리, 방산, 석유화학부터 첨단 소비재까지 현대 문명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제품을 자국땅에서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선진 산업 국가입니다.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단순하게 가공하던 옛날의 조립 공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버 환율은 왜 오르는가? 외국인 매도와 리밸런싱의 비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고 달러를 많이 버는데도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는 이성적인 이유들입니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상을 억제해왔죠. 돈은 어디로 흐르나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 달러로 흐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미국 국채를 사들이니 달러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이 문제는 두 나라의 현실 문제와 금리 추이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선택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사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고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도 해외 자산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미국 투자 압박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투자에 대비하느라 수출 대금으로 벌어온 달러를 내보내거나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외환위기처럼 달러가 없어서 환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 수익을 위해 해외 자산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오른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자금의 리밸런싱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이란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을 재조정하는 행위. 최근 주가가 고천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공포론자들은 거 봐라, 외국인들이 한국 망할 거 알고 탈출하는 거다라고 선동합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탈출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의 대부분은 글로벌 ETF 인덱스 펀드, 대형 연기금 같은 일명 패시브 자금입니다. 이들은 MSCI 신흥국 지수나 FTSE 지수를 추종합니다. 투자를 딜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자금을 통칭 액티브 자금이라고 부르고 특정한 지수를 따르면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자금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주가가 단기간에 3.8배나 폭등했습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바구니 일명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대를 넘는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너무 커진 겁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내부적으로 특정 국가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 10%, 중국 20% 같은 투자 배분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비중이 20%가 넘는 수준으로 커지면 자동으로 팔아서 조정하는 겁니다. 즉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엑시트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이익을 실현하고 비중을 조정하는 자산 재배분성 차익 실현이라는 뜻입니다. 1997년에는 외국인이 던진 주식을 받아낼 힘이 없어 증시가 붕괴했지만 지금은 국내 자본의 체력이 커져서 이를 단단하게 받아내며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가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의 조정을 받기는 할 것입니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었을 경우는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다음 기회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물이 튼튼하고 재무상태까지 좋아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의 주식은 더 보유하고 싶어지겠지요. 지금 한국 경제는 튼튼한 실물과 든든한 외화자산으로 증시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수급 측면에서 예의주시하는 거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MSCI 선진시장 지수 이행 여부입니다. MSCI는 미국의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의 계열사에서 만드는 국가별 투자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많은 투자기관들의 국가별 투자 배분에 지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SCI는 선진국 지수와 신흥시장국 지수를 분리해서 만드는데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24개 신흥시장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MSCI에서 아직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랜 동안 거론되어 온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증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야간 외환시장 개방 등 외환 및 제도적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신흥국 지수에서 빠지고 미국, 일본, 유럽 등 23개의 선진국들을 다루는 선진국 지수로 이동하게 된다면 다시 대규모 자금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흥국 지수 내에서 한국은 10 내지 15% 전후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미국, 유럽, 일본이 버티고 있는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면 비중이 1, 2%대 극소수로 쪼그라듭니다. 이 영상을 제작 중인 2026년 6월 23일 한국이 MSCI 신흥국 시장 지수에 계속 남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의 장단점은 실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할 경우 우리에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신흥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글로벌 대형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의 진짜 큰손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우리 증시의 체질 자체가 단단해지는 질적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6호 에필로그 산업강국, 문화강국에서 슈퍼강국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문화와 산업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세계의 슈퍼강국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망해가는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그림자들을 지우고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도 진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성장통이자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미 강력한 산업국가이자 지금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슈퍼강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글로벌 자금들도 가장 수익성이 좋은 한국 증시를 떠나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앞에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구조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 감소 문제는 노동력을 성장의 핵심으로 보는 경제학적 지식에서는 한국 경제의 큰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곧 빈곤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가난한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 무조건적인 인구 증가가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질적인 노동 생산성과 AI 기술 확충으로 이를 돌파해야 합니다. AI 시대는 인류 사회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자동화되는 시대에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 7천억 달러가 넘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첨단 중장비를 활용하는 제품에 집중하면서 과거처럼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이런 현실을 상당 부분 반영합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기 체감 효과가 큰 내수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 경제를 실현해야 하고 경제적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청년 실업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생산적인 산업활동보다 투기적인 금융과 부동산 거래가 부의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본질인 기업 가치의 창출 기능보다 각종 파생상품에 의한 투기시장으로 변화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투기적 파생상품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주식시장이 기업의 건전한 자금 조달 창구로서 또 국민들의 투자처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기업인들과 성실한 직업인들이 투기꾼보다 보수를 더 받는 사회,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철학일 것입니다. 수천 년 이어오는 우리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는 강한 국민을 증명해 왔습니다. 무역 적자에 허덕이던 1997년의 약소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막강한 제조업 기반을 둔 산업강국이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에도 당당히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금융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슈퍼강국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면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대한 성취 뒤에 오는 이 기묘한 환율 상승의 본질을 꿰뚫어보면서 더 단단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보십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들이 되기 바랍니다.